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은 인구 미래 공존이란 책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은 부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우리나라 인구학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시죠. 조영태 교수님이 쓰신 신작이에요. 저도 이분의 강연이라든지 책을 읽으면서 야, 인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고요. 이분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사서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오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주목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좌표를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만 딱 보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학생이 줄었으니까 앞으로 사교육에 올인할 필요가 없을까? 인구가 줄었으니까 청년 취업이 수월해질까? 실버 산업은 언제부터 뜰까? 자, 여기에 대해서 조영태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날의 출생아 수는요, 이미 30년 전에 결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야 뭐 계속 떨어지고 출생아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40만 명대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2017년이 되면서 30만 명, 20만 명대로 급격하게 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0만 명대가 태어났던 그러니까 여자아이 출생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1984년부터 94년에는 30만 명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10만 명의 줄어든 숫자가 남아 여아를 합친 숫자가 아니라 여아만의 감소폭이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경악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출생아 수는 결국 30년 전의 출생아 수, 특히 여아 출생아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가 낳는데 엄마의 숫자가 적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출생아 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984년부터 90년생이 여기에 있는 건데 뚝 움푹 파여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푹 파여 있는 모습이요. 저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자, 전까지만 하더라도 80만 명 정도는 남녀 합쳐서 출생이 됐어요. 그랬던 게 60만 명까지 떨어진 것이고 전체 남녀 합쳐서 20만 명대가 떨어진 건데 그중에 절반가량은 여아니까 10만 명가량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남녀가 동등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시면 위쪽에 꺾은 선 그래프가 성비예요. 여아 100명당 남아가 몇 명이 출생이 됐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때 또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났어요. 여아보다도. 그러니까 엄마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하게는 1990년에 남녀 성비가 116.5, 그러니까 여아 100명 태어날 때 남아는 116.5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도 여러 요인 중에 또 작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출생아의 숫자가 뚝뚝 떨어지는 요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시나 디테일이 좀 다르시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구 편중과 저출산의 상관관계. 합계 출산율과 인구 밀도 사이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한 사람은 평균 11.1평에 홀로 설 수 있는 반면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80.1평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77.9평대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전라남도 해남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공간 자체가 넓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 수도권의 인구 편중 현상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전체 인구의 50%가량이 수도권에 살고 있을 정도인데 이 수도권의 전체 면적 중에 퍼센테이지는 11.8%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그 좁은 곳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죠. 거기에서 신용카드 사용량만 보더라도 경제활동이 다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치열한 생존 경쟁 때문에 저출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자, 우리나라처럼 0점대 합계 출산율을 보여준 지역이 몇 나라 있다고 해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같은 곳인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바로 도시 혹은 도시국가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갈 곳이 나라에 한 곳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인구 편중 현상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될지 우리나라 미래에는 진짜로 큰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학생이 줄었으니까 사교육에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었고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대학들은 이제 미달 때문에 난리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지방대학을 가려고 한다, 서울로 가려고 한다.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책에 이런 표가 나오는데 제가 살짝 수정을 해봤어요. 자, 출생연도 94년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할 때 13학번이었는데 전국 4년제 대학교의 경쟁률이 1.14대 1이었어요. 서울 경쟁률만 치자면 8.56대 1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2003년생, 지금 고3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국 경쟁률은 0.86대 1, 서울 4년제 대학교 경쟁률은 5.70대 1. 물론 한 10년 전에 비교해보자는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수월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문대까지 모두 합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경쟁률은 2021년에 4.72대 1, 2030년에는 4.76대 1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근데 한 가지 가정이 있는데 2019년에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지방대학이 닫거나 그렇게 된다면 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조영태 교수님이 학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해요. 인서울 대학 졸업장이 아이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이라고 확신한다면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반면 인서울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입시 사교육에 돈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인서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저도 요즘에 학과 정보들, 미래 트렌드와 관련된 학과 정보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방대학에도 상당히 괜찮은 과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제가 강의 때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게 2021년도 대학 입학 정원이었어요. 55만 명을 전국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현 고3의 출생아 숫자가 얼마냐면은 49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올해도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미달이 날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고1, 2005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43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학이라면 훨씬 더 들어가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 앞으로 14년 동안은 입시생의 출생아 자체가 40만 명대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미달되는 대학이 많은 것이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될 거고요. 30만 명 이하가 되는 2017년 이하 출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새로운 대학교 입학, 입시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빨리 바뀌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도 궁금하시죠? 인구가 줄었으니까 앞으로 청년 취업이 좀 쉬워지지는 않을까? 자, 왜냐면 우리가 목격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인난, 젊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 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잖아요. 청년들은 쉽게 취업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0년대 중후반 시절에, 그러니까 1980년대 초중반생들이 60만여 명이 매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만 윗세대가, 그러니까 50대 막 베이비 부머 세대, 그 세대가 만들어 놓은 대졸자 노동시장의 규모는 많아야 연 4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1983년생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미 TO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대학 진학률이 워낙에 높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펼쳐졌던 건데, 이게 언제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냐면은 1980년대 초중반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대졸자 취업난이 모두 해소되는 시점은 2030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2030년에 25세에서 29세가 되는 사람들은 2001년에서 2005년에 태어난 이들이에요. 이때 매년 47만 명 정도가 태어났으니 대학 진학률이 아무리 높아도 대졸자로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는 연간 약 3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노동시장의 수보다 적은 수의 대졸자가 2030년 정도부터는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좀 수월해질 것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또 정리해 보니까 2021년 현재 2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지금 한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새로운 정점을 찍고 있어요. 지금 368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이때 지금 청년들이 많냐면은
이게 현재 25세에서 29세인데 그 당시에 출생아 숫자가 좀 늘어났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업이 좀 어려운 감이 있고요. 자, 근데 이런 숫자가 2030년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취업이 좀 수월해지지 않겠냐. 2021년에 368만 명이었는데 2030년에는 255만 명, 현재보다 무려 143만 명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17살에서 21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숫자적으로는 취업하기 좀 낮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자,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 상황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앞서가니까 대략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의 인구 절벽, 갑자기 인구가 막 감소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은 언제부터 올 것이며 언제부터 체감이 될 것인가? 지금은 별로 체감이 안 나시죠? 원래 작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최초로 3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데 뭐 별거 없잖아요. 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국인 기준으로 25에서 59세, 그러니까 한참 일하는 연령대잖아요. 이 인구가 2,500만 아래로 내려가는 때가 2027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2028년이 되면 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2031년이 되면 2021년 대비, 지금 현재 대비 25세에서 59세에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일하는 인구로만 부산시의 인구 자체가 딱 사라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때가 되면은 인구 절벽을 체감하지 못하는 시장과 사회 분야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통계청 자료 찾아가지고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2018년 대비 324만 명이 통계청 자료로도 감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은 약 1772만 명이 되니까 1000만 명. 서울 인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령자가 아니라 25세에서 59세 한참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자, 이거를 좀 연령대를 늘려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15세에서 64세를 보시더라도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줄어들게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조영태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민자 수용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들 역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을 보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생산 인구 감소를 보시게 되면은 현상 유지를 했을 때 2020년 대비 2060년이 되면은 무려 1678만 명이 줄어들 거고요. 인구 대응을 아무리 열심히 잘 한다고 하더라도 1400만 명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기는 해요. 자, 근데 책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앞으로의 약 10년은 마지막 인구 감소의 완충지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현재 인구 감소는 진행 중이에요. 2019년 11월부터 해가지고 무려 18개월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조영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생아 추계를 한번 내보니까 낮은 합계 출산율 예측에도 불구하고 22만 명에서 26만 명 사이에 출생아 숫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60만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게 40만 명대가 유지된 게 15년은 됐듯이 비록 갑자기 작년에 20만 명대로 출생아 숫자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무너지지는 않고 한동안은 20만 명대로 지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연구실 예측보다 더 낮은 0.68명까지 떨어져도 2030년까지 20만 명대의 출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10만 명대의 출생은 합계 출산율이 0.65까지 내려가야지만 가능하니까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쭉 유지해 왔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20만 명대가 한동안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최근 자녀를 출산하는 주 연령대가 여성 29세에서 34세인데 이 인구가 앞으로 살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요. 자, 2019년은 좀 적었어요. 이 나이대의 여성이 207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6년이 되면은 223만으로 늘어나니까, 엄마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갑자기 출생아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고요. 2030년에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20년부터 시작돼가지고 10년 이상은 그래도 20만 명대 유지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도 나와요. 자, 인구는 줄지만 가구는 늘어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줄었으니까 내수 시장 망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회인 영역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가구가 2000년부터 20년간 560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해요. 2000년에 비해서 이거는 38.7%나 늘어난 수치고요. 그 같은 기간의 인구가 470만 명 정도밖에 안 늘었다고 해요.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뭐냐면 개별로 분화하는 가구가 많았다는 거. 4인 가구가 2인 가구, 1인 가구로 이제 쭉쭉 분화되면서 가구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주택도 생필품도 소비가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구 수 말고 세대 수만 보더라도 세대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가구가 될 수 있는데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지 세대로 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더라도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은 1인 세대, 2인 세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구가 자꾸 쪼개지고 세대가 자꾸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세대로 치면은 1인 세대는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하다못해 숟가락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니 실버 사업은 뜬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뜬다는 거야? 자, 책의 내용을 보자면은 국가적으로 실버 산업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때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던 시기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뜬 실버 산업이 뭐가 있는지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2005년에 80세 이상 인구가 50만 명도 채 되지 않았고 2010년에도 90만여 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시장을 형성하기엔 너무 적은 인구였다는 건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80세 이상 인구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32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90세 이상 인구만 치더라도 70만 명, 2038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버 산업은 커지지 않을래야 커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2001년에는 50만 명을 돌파했고요. 80세 이상 인구가 2012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2년에 200만 명, 2031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쭉 늘어나서 2060년쯤이 되면은 거의 80세 이상 인구가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는데 실버 산업이 안 뜨겠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노후를 과연 국가에만 의존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도 다 답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조영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지금 내는 연금 기여분은 그냥 세금이라 여기고 퇴직 후에 받아야 할 연금은 기대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노후 준비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어떻게든 단절 없이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 그렇죠. 지금의 연금 제도라든지 고령층들을 케어하는 것들은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젊은 층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해줘야지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강연 때마다 이 이야기를 전달 드리는데 역시 인구학자도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뭐 씁쓸하기도 하고 하네요. 자,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도 장기 재정 전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국민연금, 상황연금이 적자를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냐? 현행 유지 시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연금이 적자 전환되는 건 2029년이고요.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성장 대응을 한다고 쳤을 때는 이게 조금 뒤로 밀려나서
국민연금은 2043년 적자 전환으로 한 2년 정도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세금 다른 곳에서 걷어가지고 이걸 보장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이 조영태 교수님이 쓰신 책 내용에도 나옵니다. 자, 반면에 일본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냐? 자, 일본은 퇴직할 무렵이 되면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2천만 엔가량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주고 2억 원이죠. 여기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23만 엔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해요. 야, 230만 원. 그래서 정년퇴직 후에도 자산 보유액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돈 많은 노인들이 많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참고로 2020년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93만 원, 30년을 넘을 경우에는 127만 원이에요. 일본의 비용에 받는 비용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보다 그 고령화 상황도 훨씬 더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고, 재정적인 요건 역시도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미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인구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통계청만 들어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 신문 기사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그리고 저의 미래 채널 보셔도 업데이트가 가능하신데,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 인구학자가 쫙 한 권에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에 잘 대비하고 계십니까? 잘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